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1반부터 4반까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교사 송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울해서 BGM을 이 노래로 깔아봤어요. HOT 티켓팅을 실패했거든요. 원래 영상을 어저께 아침에 만들었는데 그게 날아간 것도 좀 한몫해요. 제가 우울해가지고 힐링되는 곡을 찾아봤더니 커피소년의 내가 힘이 되어줄게 라는 음악이 진금을 울리더라고요. 오빠들 보고 싶었다는데 자, 어찌되었든 오늘 수업 내용을 들어가야겠죠? 자, 미리 공지한 바대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프리히스토리라는 영상을 보시고 오고, 그리고 프리히스토리 내용을 보시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그 배움 폴리오 첫 쪽에 보시면 프리히스토리 적는 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sorry. 그래서 그 적으신 거를 갖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확인해서 도장을 한 개씩 드리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복습 활동을 학교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배움 폴리오 뒷장 이쪽에 보시면 리뷰 히스토리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리뷰를 해보시는 거예요. 즉 하나의 수업 내용을 갖다가 프리히스토리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 본 수업 내용 한번, 그리고 리뷰 히스토리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교과서 읽어주는 송쌤을 자기 전에 한번 들어보시면 한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수업 형태를 갑자기 이렇게 바꿔서 시행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까지 좀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이제 방해받았을 때, 학교 수업 시간에 방해받았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거꾸로 교실이라는 수업 형태입니다. 이 수업 형태를 한번 차용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격이었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앞부분이 짧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 형태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히스토리는요. 제목은 동학농민운동 부분이고 교과서는 212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귀엽죠? 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볼 거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대부분 필기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종이나 노트 조금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차례는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오늘의 근현대사 유적지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학교 수업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동학농민운동은 전개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동학이 왜 확산되고, 첫 번째 교조신원운동 단계, 그리고 고부농민분기 단계로 촉발된 1차 봉기 내용. 그런데 1차 봉기가 급하게 마무리되게 된 건 청일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청일전쟁 이후에 결국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2차 봉기가 진압되게 되면서 결국 동학농민운동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국간섭이라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음 갑오개혁 시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볼까요? 자, 프리히스토리 5번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건 선생님의 수업 지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이 내용을 갖고 이 종이를 갖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잘 들으신 다음에 그 정리한 내용을 프리히스토리 1번에다가 쓰시면 돼요. 자, 번호는 5번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교과서는 212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고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전개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전개과정이라 함은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어난 순서대로. 자, 이게 선생님 프린터기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잘 안 나왔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PPT에서 보셨던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학 확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조 신원운동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부 농민분기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결국 1차 봉기가 촉발되게 되죠.
1차 분기 당시에 정부군의 요청으로 청군과 일본군이 상륙하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요. 결국 동학은 2차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동학은 사실 여기에서 끝난 거고요. 7번 삼국간섭이라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갑오개혁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7단계로 나눠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도안을 이렇게 필기하기 좋게 7칸을 만들었어요, 저는. 자, 먼저 동학이 왜 농민운동으로 커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동학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 동학이 농민들에게 어떻게 확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동학이 만들어졌을 때 인내천이나 또 후천개벽이나 이러한 우리 그 농민들이 정말 듣기 좋은 약간 서학에서 차용해온 그런 교리들로 무장하고 있었던 종교인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동학이 처음에 만들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인민 평등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크게 탄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교주였었던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사형을 당하기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랬는데 그러면 최재우가 이제 사형을 당하고 나서 사실은 동학이 이렇게 어그러질 뻔했는데 이대교주 최시영 이후부터 교리서도 만들고요. 나름 이들의 조직망을 갖추게 되면서 널리 퍼지게 됩니다. 특히 한반도의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의 요 삼남지방이라고 불러요. 남부지방인데 세 개의 남부지방. 여기는 쌀이 많이 나고 농민이 그래서 많습니다. 이 농민이 많은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동학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동학이 그냥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직을 갖고 있었냐면 포접제라는 조직을 활용해서 널리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포접제는 교주 밑에요. 여러 개 포로 나뉘어요. 포 나뉘고요. 그 포 밑에 접접접접 이렇게 나뉘죠. 포를 다스리는 사람은 대접주라고 부르고요. 접을 다스리는 사람은 접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명령을 내리면 그러니까 포주가 아니지 대접주가 받아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각각의 접들에게 명령을 내리고요. 이 접들은 또 그거를 이행하게 되죠. 자기들이 관리하는 동학교도를 통해. 이래서 동학이 널리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학 확산기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믿고 있었어요. 자, 교조신원운동 단계 하기 전에 동학 확산기입니다. 자, 동학을 확산합니다. 최재우가 이 사람이고요. 혹세무민의 채로 처형을 당했지만 이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와 같은 교리서를 만듦으로 인해서 다시 동학이 정비가 되죠. 그리고 나서 널리 퍼지게 된 건 이 포접제 때문입니다. 교주 밑에 대접주들이 포를 다스리고요. 이 대접주 밑에 접주 보이시죠? 접을 다스리는 접주들이 있어서 긴밀한 조직망을 형성해서 동학이 크게 확산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럼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2단계는 교조, 신원, 운동기입니다. 자, 교조라는 건 교주 중에 조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 교주 말하는 거죠. 누구야? 그래, 이 최재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최재우의 신원이라는 게 뭐냐면 신이 펼치다 혹은 뭐 씻어내다라는 뜻이거든. 펼칠 신자에 원망을 씻어내다는 뜻이야. 즉 교조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걸 호소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정부는 다시금 이제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동학을 합법화해달라라는 운동이죠. 자, 교조신원운동은요 크게 2단계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먼저 삼례라든지 공주라든지 나중에 나아가 서울 같은 데 가서 집회를 열어요. 자, 이때는 종교적인 성격이 훨씬 강했습니다. 우리 교주 억울하다. 혹세무민의 죄 이거 다시 물러달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갔다 오고 계속 집회를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삼례 집회를 하고 공주 집회 서울까지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우리 종교적인 거를 문제로 삼을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다 썩어 빠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래서 정치적 요구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히 잘 나타난 게 바로 보훈 집회거든. 그래서 보훈 집회에서는 종교적인 요구, 우리 교조의 신원을 해달라라는 종교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구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 이때는 정부에게만 썩어빠진 정부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외세, 특히 우리 쌀을 계속해서 뺏어가는 일본에 대한
또 그리고 서양인들에 대한 좀 반감도 같이 구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조신혼 운동 단계로 이렇게 점점점 종교가 조직화되다가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나요. 이걸 고부, 농민, 봉기라 하죠. 자,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이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고부에 군수로 왔었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이름대로 갑질을 시전한 거야. 농민들에게. 막 그래서 세금도 엄청 많이 뺏어가고요. 그리고 만석보라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만석보인데 그 만석보라는 게 저수지예요. 저수지.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저수지, 작은 저수지인데 원래 이 고부라는 농민 마을에는 농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보가 있었어. 보라는 게 저수지인데 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엄청 크게 싼 거야. 그리고서는 거기에 고아놓은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세라는 걸 내게 만든 거죠. 되게 웃긴 게 그 물이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갖다가 그 사람이 돈벌이라는 거고 농민들이 아주 막 치가 떨리게 싫어했어요.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갑질을 시전하게 되니까 이걸 보고 전봉준이라고 불리는 사실은 그 전라도 지역의 접주인데요. 이 사람. 이 접주였던 전봉준이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봉기를 일으킬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사발통문이라는 건데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조병갑의 갑질 때문에 미치겠어 사발 말해서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사발. 죄송해요. 그래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동학교도들이 굉장히 조직력이 치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병갑을 잡아서 혼내줄 수 있었고 농민봉기가 어느 정도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그 군수를 바꿔가지고 잘 달래줬었어. 그래서 이제 그 농민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잘 해체가 됐는데 잘 해체가 되고 이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시장에 협력하고 뭐 이렇게 잘 지내기로 했는데 문제는 요런 농민봉기가 일어날 때마다 이 봉기를 조사하러 내려오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안핵사라 그러거든? 이름도 안핵사예요, 안핵사. 그래서 이 안핵사라는 애, 안핵사, 여기에 내려오는 안핵사 중에 이용태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용태라는 애가 삽질을 한 거예요. 조병갑이는 갑질, 이용태는 삽질. 그래서 얘가 삽질을 해가지고 용태가 이 농민봉기를 잘 조사해 보더니 이거 주동자 잡아서 다 처벌해야겠다. 어딜 감히 농민 자식들이 막 이래가지고 주동자 잡아서 처벌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야. 이게 그 유명한 1차 동학 농민봉기로 커지게 된 거죠. 용태와 병갑이가 쏜 작은 공이 농민봉기로 커지게 됩니다. 폭죽이 일어난 거죠. 이거는 좀 작은 불꽃놀이 정도였다면 얘는 그냥 전국적으로 폭죽이 막 터진 거. 죄송합니다. 1차 농민봉기입니다. 자, 이 고부농민봉기가요. 94년 1월에 일어났어요. 드디어 갑오년, 그 유명한 갑오년이 시작된 겁니다. 자, 1차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자, 정봉준을 중심으로 했었던 동학교도들은요, 얘가 접주잖아요. 주변의 접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무장이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고창이거든요. 그래서 무장입니다. 무장이라는 데서 봉기를 일으켜요. 이게 3월이에요. 3월에 무장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나서 백산, 근처의 백산이라는 곳에 가서 경문을 읽죠. 우리가 왜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되었는가라는 내용을 쫙 써가지고 경문을 뭐 이렇게 해서 막 읽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얘기를 썼냐면 얘네들이 자, 우리 동학교도들은 보국 안민과 제폭 구민을 위해서 봉기를 일으킨다 한 거예요. 자, 보국 안민이라는 거는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은 그러니까 약간은 외세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동학교도가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제폭구민은 폭력적인 정치를 제압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한다라는 뜻으로 이거는 약간 정부적인 정부에 대한 일침을 가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여러분 외세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성격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반항한다, 반발한다, 반대한다. 외세에게 나쁜 국제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나쁜 외세 침략에 대해 반발한다라는 뜻이고요.
정부에 대해서 혹은 정부가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한 질서라든지 성리학적인 질서에서의 나쁜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갖다가 반봉건이라고 말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봉건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봉건적이다 봉건적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안 쓰시나요? 근데 봉건에서의 봉건은 사실상 한국사에서는 대부분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전통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평등, 신분 차별, 차별 대우, 뭐 성차별, 그리고 약간은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좀 나쁘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이걸 반봉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농학농민운동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 반외세적이고 또 반봉건적이기도 한 농민봉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아우르는 사실은 농민들이 아래에 있던 피지배층, 사실 당하기만 했던 피지배층이 어떻게든 나라를 구하고자 움직이고 주체가 되었었던 사실은 주체가 되어서 성공했었던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동학농민봉기는 사실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가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나라를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했었던 첫 시도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많이 시도는 했지만 나라를 이들을 개혁해보고자 하고서는 조직적으로 일어나서 사실은 성공 직전까지 간 사례는 별로 많지가 않거든. 그걸 나라가 아주 힘들었을 때 농민들이 먼저 피지배층이 먼저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의가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백산에서 경문을 읽습니다. 경문을 읽고 정부군이 놀래가지고 진압군을 보내자 이 진압군과 황토현이라는 곳에서 싸워요. 그런데 황토현 전투에서 세상에 동학교도들이 승리를 거둔 겁니다. 자, 이게 4월인데 이때쯤 되니까 정부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정부가 너무 놀래서 무슨 짓을 했냐. 이들이 청나라 군대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로 와서 좀 도와달라고. 답답하죠. 자, 그랬더니 누구도 왔냐면 일본군도 갑자기 같이 들어오게 되네. 일본군도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천에, 얘는 천안에. 그래서 왜 청군을 요청했는데 일본군까지 왔어요? 아, 세이에 왜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슨 조약 때문에? 그렇지, 텐진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에서 규정했었잖아. 언제 맺었어요 이거? 그렇지,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맺었죠. 자, 내용은? 그렇지. 상대국에 파병을 그러니까 조선에 파병을 할 때 상대국에 반드시 알릴 것. 청군은 파병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파병할 거야 하고 알렸더니 일본군도 같이 온 겁니다. 사실 일본군이 온 목적은 뭐라고? 그렇지. 청군 치려고. 그래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렇지.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청군이 요청해서 일본군까지 상륙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얘네들은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 청군 일본군이 같이 온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든 구해보고자 일으켰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동학교도들이 빠르게 정부군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종합교도들이 요청해요. 그래서 청군을 요청하고 이때 황토현 전투를 승리하고 플러스 전주 성까지 점령을 했었거든. 심지어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황토현 정도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정부가 무지하게 놀랬겠죠. 거기에 플러스 나아가서 전주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야. 여러분, 전주성은요 조선이 이씨의 나라잖아요. 전주 이씨의 나라예요. 여기는 사실 이들의 본산지입니다. 왕족의.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전주성까지 점령을 당했다 해서 청나라 군대를 정부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청군을 요청했더니 누구도 들어와요? 일본군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그래, 텐진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 내용이 뭐였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한 게 다 맞아요. 갑신정변 이후에 맺은 조약이었죠. 청나라랑 일본군 사이에서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땐 반드시 상대국에게 파병한 것을 알릴 것. 그걸 알렸더니 청나라 군대가 알렸더니 일본군도 들어오게 된 거야. 자, 이쯤 되니까 농민군도 너무 놀랍니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나라를 풍전등화로 만들어버린 계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정부군에 먼저 요청을 해서요.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점령했었던 전주성을 내주고요. 화해의 약속을 맺은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기를 자, 우리가 일어난 거는 우리 나라를 구해서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개혁을 해달라라는 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동학교도들이 집강소라는 걸 설치를 해서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요. 정부군에서는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해서 알겠다.
개혁을 추진하겠다. 집강소랑 같이 힘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걸 약속하죠. 이때 썩어 빠진 폐기물 처리가 될 것 같은 정치를 개혁하는 안건을 동학교도들이 제시를 하고요. 이 폐정개혁의 내용에 따라서 나라에서도 교정청을 설치해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옆에 있는 폐정개혁안 12개조인데요. 사실 폐정개혁안의 버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하고 좀 겹치는 걸 추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탄간어린이를 엄하게 처벌한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들이 가장 얘기했었던 평등, 인민평등을 위해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리고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꾼다. 젊은 가부에게는 재혼을 허락한다. 이거를 뭐라고도 썼냐면 가정을 다시 만든다. 그래서 재가를 허락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 여자들은 사실 재혼이 안 됐거든요. 여성차별이죠. 이거를 허가하게 한다. 백성을 괴롭히는 무명의 잡세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없는 세금들은 다 폐지시켜버리자. 무명의 잡세들, 이름 없는 세금들은 다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세금은 자기들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름 없이 그냥 백성들을 괴롭히는 추가세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자, 토지는 그리고 평등하게 뭐라고 쓰냐면 균등하게 나누어서 경작시키자라고 그래서 토지의 재분배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농민들이 얘기할 만한 내용들이죠. 민생인권, 신분제도 등이 굉장히 광범위한 개혁이었고 누가 뭐래도 반봉건적 성격이 매우 드러나는 개혁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개조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일본. 그러니까 이때 당시 말로는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엄격하게 징벌을 내린다 라는 뜻이죠. 즉 외랑 통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무슨 성격? 그렇지, 외세적 성격이 나타나는 개혁안들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PPT로 정리해 볼까요? 자, 동학이 확산돼서 교조신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1차 봉기인 고부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부농민 봉기는 먼저 조병갑의 갑질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전봉훈이 고부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fit 사발통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사발통문 이따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걸 잘 정리할 수 있었는데 안핵사 이용태가 삽질을 하게 되면서 결국 1차 봉기로 이어지게 되죠. 자, 만석보라는 게 바로 이 저수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걸 농민들이 파괴한 다음에 여기에서 걷는 물을 숫세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만석보 유지비라는 게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어요. 가보시면. 자, 이게 사발통문입니다. 사발통문은 요것 때문에 사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밥사발, 국그릇이나 밥그릇을 말합니다. 밥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잖아요. 원이. 그 대고 원을 그린 다음에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름을 쓴 겁니다. 이름들을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요? 맞아요. 주동자를 모르게 하려고. 여기 전봉준이 있죠? 주동자를 알게 되면 주동자를 처벌하고 끝나버리게 되니까 주동자를 모르게 하려고 사발통문을 쓴 겁니다. 이런 사발통문은 현대에도 좀 쓰이고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나온 학교 얘긴데요. 우리 이화 사발통문이라고 썼는데 이게 주동자를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름들을 썼어요. 우리 모두가 주동자라는 뜻이었었죠. 이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1차 봉기, 백산 경문을 읽고 그 전에 무장에서 먼저 봉기를 일으키고 백산에서 경문을 읽죠. 자, 백산에서 경문을 일으켰을 때의 모습들인데요. 여기 보구간민, 제폭군인이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1차 봉기인 줄 아셔야 돼요. 고부농민 봉기 일으키고요. 무장으로 가서 1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산에서 경문을 읽고 근처 백산에서 경문을 읽고요. 그리고 넘어와서 황토현 전투에서 이기게 되죠.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전주성을 점령해요. 황토현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전주성을 점령했더니 이제 청군 그리고 일본군이 진입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전주 화약을 부랴부랴 맺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봉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청군과 일본군 모두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냥 일으킨 건 아니고요. 일본군이 들어왔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지 얘네가 뭔 짓을 했냐.
자, 나라에서 전주화약을 맺고 나서요. 정부가 전주화약을 맺고 개혁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교정청을 만들어서 개혁을 약속한 다음에 두 군데의 철군을 요구했어요. 자, 이제 정리가 잘 됐고 동학교도들도 철군을 요청하니까 다들 이제 돌아가세요 라고 해서 청나라 군대는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고서 채비를 차리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군은 돌아가지 않고 뭔 짓을 했냐? 자, 우리의 경복궁을 기습 점령합니다. 어라? 돌아가야 될 애들이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려고 퇴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를 새벽에 그것도 기습 공격합니다. 와, 얘네 못됐죠.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왕이 있는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얘네들이 개혁을 하세요 라고 말해서 억지로 시킨 게 바로 갑오개혁을 시작한 거고요. 청군을 공격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 거야?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일본군의 의도였던 겁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고 나자 그리고 경복궁까지 점령해서 우리의 국왕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자 동학교도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 농민봉기가 일으키게 됩니다. 자, 1차 농민봉기는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정치가 썩어 빠진 걸 개혁하는 걸 얘네들이 더 강조했기 때문에 반봉건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봉기입니다. 그러나 2차 봉기는 달라요. 2차 봉기는 누가 뭐래도 우리 정부가 보국 안민을 위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2차 농민봉기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요. 일본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봉기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제는 1차 농민봉기보다도 훨씬 더 커져야겠죠. 그래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닭가전의 포접제 사이에서 대접주 밑에 접접접접 있다 그랬잖아요. 요 대접주, 요 북쪽, 전라도 북쪽 지역에 있었던 대접주인 송명이가 이끄는 북접들과 이해가세요? 북쪽에 있는 접들과 오케이? 그리고 남쪽에 있는 정확하게는 전라도 그 전주 진영들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접들을 다스리는 대접주인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들이 충청도 논산에서 집결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공주 지역까지 올라가요. 공주 지역에 있는 일본군을 치게 됩니다. 그게 공주 우금치 전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우금치 전투는 솔직하게 말해서요. 일본군에게 상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관련된 영상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하는 짜투리 영상이라는 곳에다가 올릴 겁니다. 보시면 좀 가슴이 아파요. 네.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엄청나게 열심히 싸웠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거의 전멸을 당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서 결국 농민군 진압이 되게 되죠. 자, 2차 농민봉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전쟁이 정리가 되게 돼서 동학농민운동은 여기에서 사실은 끝이 나요. 다 모두 갑오농민전쟁이라고도 부르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불리는 피지배층이 움직인 상황들이죠. 자, 결국 청일전쟁에서는 일본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요. 자, 7단계로 넘어갈게요. 동학농민운동은 끝났지만 자, 얘네들이 청나라랑 일본 사이에 무슨 조약을 맺냐면 시모노세키, 일본에 있는 곳입니다. 이름도 어쩌면 시모노세키니까요. 이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뭐를 약속하게 되냐면 청나라에게 랴오둥반도, 요동반도라고 부르죠. 이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이 어딘지 아세요? 대만입니다. 요 대만을 일본에게 넘겨준다라는 약속을 맺게 돼요.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그래서 약속한 대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었던 러시아가 이 요동반도를 내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계속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먹는다고? 하고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였던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이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체결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요 랴오뚱반도를 일본이 가져가는 건 너무 좀 국제법상 너무 좀 도리에 어긋나지 좀 너무하지 하고서는 말도 안 되는 우기는 거죠. 사실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국 간섭상 사실 일본이 이때 당시에 러시아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 연합군을 상대할 자신은 없었거든. 그래서 결국 랴오뚱반도는 토해내고 말아요.
타이완은 일본이 먹는데 랴오퉁반도는 토해내고 말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던 명성황후가 러시아가 우리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고서 러시아랑 가까워지는 걸 보고 일본이 열받아서 저지른 일이 뭐였다 그랬어? 기억나? 그렇지,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자,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걸 또 PPT로 정리해보죠.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자, 청일전쟁은 청나라 일본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벌인 전쟁입니다. 청나라가 압도적으로 졌어요. 그래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게 되죠. 자, 그래서 2차 분기가 일어났었잖아요. 특히 남쪽과 북쪽이 논산에 집결을 해서 공주 우금치 전투를 일으켰으나 일본군의 대패를 하게 됩니다. 주동자가 체포가 되는데 이때 체포되는 전봉준의 사진이 제일 유명한 사진인데요. 모진 고문 끝에 결국에는 지금 하반신이 거의 걷지를 못하는 상태여서 이렇게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눈빛이 굉장히 살아있죠. 자, 결국 농민분기는 끝이 났으나 삼국간섭 단계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랬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는데 랴오퉁반도와 타이완을 할양하는 걸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이 간섭을 하게 되자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을 견제해서 결국 요 랴오퉁반도,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뱉게 만든 거죠. 자, 여기까지가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 내용은 프리스토리 5번이고요.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교과서 212페이지부터 216페이지고요. 우리 수업활동은 1894년에 갑오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사문 작성하기인데요. 글짓기는 아닐 거예요. 선생님이 나름 치밀하게 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 형태니까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개별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업 시작 초반부에 한 10분 동안 우리끼리 좀 학습지 정리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